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장해찬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달 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부산, 경남 지역에서 민심이 돌아선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요, 일명 이영자 현상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그 원인 어떻게 이렇게 나온 건지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20대에서 영남에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어요. 20대에서는 85%에서 56%, 부산에서는 부정평가가 49%, 뭐 자영업자도 50% 미만인데, 그래서 저는 이게 이영자 현상이다. 20대 영남 자영업자. 이영자. 네. 그 민주당이 얼마나 어렵게 다시 되차지한 낙동강 벨트입니까? 장해찬 평론가님, 지금 PK 지역에서 아무래도 살기 어렵다. 그런 게 가장 직격탄이 됐을까요? 역시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장들 많이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PK 유권자들이. 네네. 하지만 그 이전에 2016년 총선에만 봐도요. 예전과 달리 상당히 많은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했습니다. PK 낙동강 벨트에서. 네. 그러니까 부산 지역, 경남 지역 유권자들은 지금 지방선거 이후 한 5개월 정도만 기다린 게 아니라 사실상 지난 총선부터 한 2년여 넘게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기대를 갖고 지켜봐왔던 셈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PK 출신입니다만은 그러세요? 그 지역 정서를 들어보게 되면 정말 일자리 경기가 심상치 않다.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관련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폭등한다고 화제였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조선업 경기가 안 좋은 거제라던가 이런 경남의 주요 도시들은 오히려 부동산이 고꾸라지면서 정말 역전세난이 벌써 나올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박지원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영자 현상, 20대 영남, 또 자영업자 위주로 지지율이 빠지게 된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정당 지지율을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었던 6월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무려 43%였습니다. 그런데 11월에는요, 격차가 9%, 이제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저는 자유한국당이 잘해서 이 지지율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이 PK 민심이 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기대감에서 실망감으로 우회한다면 정말로 그 여파는 다음 총선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시금 되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이제 광역단체장도요,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부산 경남 지역에서요, 자동차라든지 조선업의 타격이 컸기 때문에 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문 대통령도요, 오늘 회의에서요, 자동차, 조선업 회복이 반갑다 한 번 더 강조를 했고요. 고용비리 그리고 유치원 비리까지 다시 한번 챙겼습니다. 영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립 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그리고 갑질 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큽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 감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도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공공부문과 공적 영역, 그리고 재정 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입니다. 아마 청와대를 포함해서요, 여권의 위기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할 기세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PK에서 이게 지지율이 좀 올라갔는데 공짜로 얻은 건지 아니면 앞으로 이걸 기반으로 해서 결집할 수 있는 그런 내실이 있는 성과가 될지 어떻게 보세요, 김성환 평론가님? 아마 객관적으로 보면은 자유한국당에서 무슨 혁신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인적 청산을 해서 국민들한테 새로운 어떤 지지 기반을 만드는 이런 작업에 성공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저는 일정 부분 스포트라이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이슈가 뭐 이른바 이제 대권 주자급인 사람들의 자꾸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당내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폭발하면서 이 전원책 그 조강특위 위원이 또 사퇴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이제 당내 여러 시끌시끌한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의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많아졌다. 이런 부분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좀 객관적으로 보면은 자유한국당 당원이 한 32만 명 정도가 됐는데 최근 한 2만 명 정도가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태극기 부대 쪽에 세력이 자유한국당 쪽에 일부 이제 그 힘을 실어주는 현상도 나타나고 당원으로 네. 유입되는 현상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일부 지지율로 좀 반영이 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지지율 상승세라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마냥 기세를 올릴 수 있을지 일단 국회에 대해서는요 전면 보이콧을 선언을 하면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을 보시고요.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일정 고비고비마다 문재인 정권은 방해하고 패싱하고 대박 놓는 놀부 심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공정성을 제외한 고용 세습에 대한 국정조사, 국회 인사청무제도를 무력화하는 막무가내식 문재인표 인사 강령, 이 모든 해난들이 정권의 막무가내식 일방통행식 무대포 정치에 가로막혀 더 이상 아무런 논의도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기정노조 일자리 탈취 온 국민이 분노한다. 노조 갑질 고용세습 국정조사 수용하라. 보통은 이쯤이 되면은요 야당이 구름판을 딛고 뛰어오를 그런 상황이 되긴 했었었는데 이거를 보이콧으로 항상 과거에 봤던 방식으로 하는 게 제대로 먹힐지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다시 또 보이콧에 나왔던 이유 3가지가 있던데요. 국민들에게 어떻게 먹힐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이콧은 거의 뭐 습관적이라고 할 만큼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굉장히 자주 해요. 네. 지난해도 사실은 정기국회 때 보이콧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나 빈손 회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콧을 하려면 제대로 해서 네. 그러니까 뭔가 성과를 안고 뭐 어찌됐건 다시 철수를 하더라도 철수를 해야 되는데 언제나 빈손 철수를 한다는 거죠. 네. 이번도 좀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역시 좀 전략적인 좀 실패를 자꾸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명분은 고용세습 관련한 뭐 국정조사 그걸 내걸긴 했으나 네. 실제 이유는 그거 말고 좀 딴 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어떤 걸까요? 예산안과 관련해서 지금 뭐 자유한국당 쪽의 주장은 일자리 관련한 특히 단기 일자리 관련한 예산안 한 20조 줄이자. 네. 그리고 R&D하고 SOC 예산을 한 뭐 15조 늘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R&D는 제가 보기엔 살짝 갖다 붙인 것 같고 결국 속내는 지역 SOC 예산을 이제 증액하는데 좀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총선도 앞두고 있고 이제 그런 국면이니까.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여야 간의 물밑 접촉 과정이 지금 뭐 이렇게 순탄하지 못한 네.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 좀 복잡한 그 어떤 내부 권력 지형하고도 상관이 있다.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도 뭐 차기 당대표에 관심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약간은 좀 그런 그러니까 존재감 부각 차원에서 이번 그 카드를 좀 들고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네. 달성할 수 있을지 아니면 빈손으로 또 회군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개파 문제도 다시 한번 노골적으로 드러날 것 같고요. 한국당의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홍준표 전 대표도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복귀를 선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속내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요. 결국에는 이제 다가오는 원내대표 선거가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더 이상 친박, 비박 없다고 말하지만 뭐 엄연한 사실이잖아요. 친박 네. 후보와 비박 후보가 아마도 원내대표에서 붙게 될 텐데 여기서 비박계 후보, 아마 뭐 강석호 의원이라던가 김할공 의원, 김영우 의원 등 거론되는 비박계 인사가 원내대표 당선이 된다면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조금 더 안정된 상황에서 내년도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이 선거에서 친박계 후보로 거론되는 유기준 의원이라던가 혹은 중도 친박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 만약에 당선이 돼버리면요. 네. 이 김병준 비대위의 생명력이 정말 급격히 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국시대처럼 홍준표 전 대표도 유튜브로 등장하고 이렇게 리더십이 흔들리게 된다면 다시 한번 4분 오열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당으로서는 지금 본인들이 잘해서 얻은 지지율은 아니지만 네.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이어가는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점 하나만은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470조 슈퍼 예산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경제 민생 살리기에
지금 정부의 예산이 굉장히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국회가 예산 심의를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심의 자동 상정 기간이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그 열흘 동안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좀 이렇게 보이콧하다가 그냥 예산안 그냥 자동 상정이 되고 처리하려고 하는 것인지 좀 답답하다고 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싸울 땐 싸우더라도 예산 문제 원래 본업은 좀 하면서 싸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